남북의 창 유튜브 채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남북의 썰 진행할 KBS 김정환 기자입니다. 앞으로요 박사임 아나운서와 함께 저희가 격주로 돌아가면서 남북의 썰, 재밌는 북한 이야기, 또 우리가 남북관계라던가 북한과 관련해서 알아야 될 이야기들을 저희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요 변함없이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김 작가님, 요즘에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 들어보셨죠? 아, 예. 일부는 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찡하고 가슴이 좀 먹먹해진다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191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부산 영도와 미국의 뉴욕, 일본 오사카와 도쿄를 오가며 펼쳐지는 한국인 이민자 가정의 자대에 걸친 이야기에는 한국계 창작자들의 내공이 깃들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해가 손톱이 다 부러지고 부족한 거 하나 없이 키울 겁니다. 제일교포분들 중에 이 파친코 관련된 직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던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일본 사회에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직업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파친코뿐이 아니라 기본 그 업종들이 그냥 정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제일교포 3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집이 할머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호르몬 약기라고 해가지고 이 소 내장이죠. 그 당시 그 일본 사람들이 그걸 안 먹었었다고 해요. 근데 그거를 도축장에 가서 얻어다가 그거를 이렇게 장사하신 분들. 이제 그런 낯선 나라, 그것도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좀 각각의 조직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싶긴 그렇죠. 한데 제1일본 조선인 총연합회 이게 맞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제1본 대한민국 민단 요게 조금 나눠지잖아요. 요것도 뭐 이유가 있을까요? 45년 8월 15일 지나고 나니까 일본에 거주하고 있던 조선인들에 대한 입지가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자치대를 모았어요. 이것이 점점 정교화돼 가지고 제1조선인 연맹으로 바뀝니다. 그랬다가 이 연맹 안에서 잘 사는 부류, 못 사는 부류, 그 다음에 여기서 남북의 이데올로기 문제가 갈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조총련 이쪽은 좀 북한과 가깝고 그렇죠. 민단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가까운 그렇습니다. 민단 쪽에서는 대체 보면 장사를 하시거나 기업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모였어요. 조총련 산하에는 금융권도 가지고 있죠. 교육기관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인쇄 출판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술단체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절대 다수 그 취약계층이었던 제일동포들이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고 그 뒤에는 북한이 있었던 거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한 7, 80년대까지 그렇죠. 그렇지만 역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엄청 커지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교포 사회에서도 북한보다는 대한민국과의 이런 그 경제 관계도 그렇고 이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겠네요. 그렇죠. 이른바 북송선이라고 해서 보니까 1959년부터 84년까지 한 9만 3천 명 정도가 북한으로 갔다. 왜 이 북한이 이런 이른바 북송사업, 그 제일교포를 대상으로 하는 이거를 했을까요? 6.25를 겪고 나서 부족한 인력, 그 다음에 경제력, 뭐 경제적 토대. 김일성이 그때 내놓은 것이 뭐냐면은 민족 대단결이네, 그 다음에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민족 대이동이네, 뭐 해가지고 캐치프레이즈를 내놓고 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총련이 그때 모체가 돼가지고, 자 우리 공화국의 품으로 갑시다. 지상낙원입니다. 그렇죠. 다 먹여 살려줍니다. 언제나 그리운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일동포들이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염원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하신 뜨거운 말씀에 무한히 고무된 동포들은 매일과 같이 위대한 수령님 품으로 조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꾸며 귀국시전 투쟁을 전통포적인 운동으로 벌였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도 그러면은 아까 이제 3세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모님이 이제 북송선을 타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면? 아니요. 부모님은 일본에 계시고 아.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죠. 네. 그 할아버지는 무조건 무작정 저를 데리고 가고 싶었고요. 이쁘기도 했고. 그게 몇 년이세요? 거기 76년도예요. 그래서 저도 뭐 일본에 있을 때 조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북한에 대한 환상, 김일성에 대한 환상이 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 당시 가지 마라고 하셨는데 제 귀에는 그 말이 안 들어온 거죠. 뭐 학교에서도 제가 간다니까 애들이 연예인 취급을 해요. 좋겠다고. 나도 가고 싶어. 네, 이런 반응. 그렇게 딱 도착을 하셨어요. 그 느낌 아직도 좀 기억이 나세요? 아, 생생하죠. 그걸 잊을 수가 없죠. 가까이서 봤을 때 1차 충격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개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스머프 마을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애들을 봤을 때 2차 충격이 왔는데 저도 그때 당시 아무리 70년대라도 학교 다닐 때 푸마 신발을 신고 갔던 거죠. 예, 왜도 뭐 지상낙원에 간다고 하니까. 네, 좀 잘 입고 가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푸마 신발에 학생복을 입고 갔는데 북한 애들을 봤더니 고무신을 신고. 북송 사업이라는 게 59년에 시작을 했으면 그렇죠. 세월이 좀 지났는데 그 전에 들어갔던 북한에 갔던 분들이 어떻게 지낸다 뭐 이런 소식이 공식적인 아니어도 좀 아름아름 어느 정도 퍼지지 않았을까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이미 전에 가신 분들이 무지 애를 썼죠. 알리려고. 이게 발각돼가지고 한두 명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갔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저 청년 간부들은 우리 할아버지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도착을 하셔가지고 첫날 밤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 산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지경인 줄은 몰랐다. 결국은 일본에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좀 도와달라. 뭐 이런 또 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또 같은 가족인데 외면할 수는 없을 거고 뭐 주로 어떤 것들을 조금 보내고 받고 하셨을까요? 일단은 뭐 저도 결국 부모님 계시고 일가 친척분들 다 남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다면 혈혈 단신이었는데 아마 그 지원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80년대부터 그 지원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북한이 뭐 조국 방문단이네 뭐래서 왕래가 빈번해졌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있는 친척분들이 일방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오면서 결국 뭐냐 북한이 못 산다는 그때는 다 알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뭐 몇십만 엔씩 뭐 이게 뭐 3,000불, 4,000불씩 주고 간단 말이죠. 그럼 북한 시민들의 일반 평범한 삶에 비하면 우리는 천지 차이인 거죠. 그러겠죠. 네. 막상 또 북한에 가보니까 거기서도 제포라고 해서 또 차별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어느 정도의 차별이 있었을까요? 나도 열심히 하면은 출세를 할 수 있고 간부가 될 수 있겠지 했는데 어느 날 니네는 뼈부터가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게 왜 그러냐 했다 알았더니 결국은 그런 차별 정책인 거죠. 심지어 저는 군대도 가지 말래요. 네, 근데 왜 그러냐니까 너 자본주의 물 먹었잖아. 네. 뭐 이런 겁니다. 결국은 보면은 어느 분야에 가장 많이 종사를 하시냐면 교육, 보건, 의료죠.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그다음에 건축 설계사, 예술인, 체육 가장 많아요. 정치적인 성격이 거의 배제된 부분이죠. 친구들하고 뭐 같이 놀 때도 넌 기숙사 자식이니까 이렇게 오지 마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북한에서 그 기쁨적 뭐 이런 걸 이렇게 수학교부터 뽑는 거예요. 뽑혔는데 뭐 기숙사 자식이니까 다시 돌아가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 사실 이제 우리 제1교포분들이 일본에서 자리 잡고 사시다 보면 뭐 현지 일본 여성들과 결혼을 하거나 일본 남성과 뭐 결혼하거나 그래서 또 가정을 꾸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북한에 가신 일본인 여성들 어떻게 충격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북송교포들도 정말 어찌 보면 불쌍한데 그렇죠. 그들에 비해서 일본인 여성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제1교포 남편을 따라서 못 모르고 자식도 있고 하니까 따라가신 분들인 거죠. 근데 우리말을 전혀 몰라요. 네. 근데 일본말 막 쓴다고 보이부에 신고할 때예요. 그렇죠. 60년대는. 네.
그때 가져가지고 정말 불쌍하게 사셨어요. 부모님 말 안 듣고 북한에 갔다고. 남편 따라간 거니까. 네, 완전히 가족에서 그 사람을 배제시켜가지고 서신거래조차도 안 하고 막 그랬었죠. 막 이런 것도 있고 제가 아는 그 일본인 남성도 계셨어요. 이제 임정을 앞두고 딱 한마디 하셨대요. 이제야 일본에 갈 수 있구나. 어떻습니까? 지금 김 작가님, 만약에 그때 내가 북한을 탈출하지 못했고 만약에 계속 지금 북한에 있었으면 이 생각하시면 지금 막 살 떨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악몽을 꾸죠. 처음에 한 7, 8년 정도까지는 이렇게 꿈을 꿔요. 꿈을 꾸면 계속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빠져나오는 꿈. 우리 남자들이 제대해도 네. 다시 군대. 꿈에서 군대 네. 가야 된다는 이런 꿈 꾸는 것처럼 네. 사실은 북일 관계도 굉장히 지금 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송된 분들 뭐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텐데 이분들도 사실은 뭐 일종의 이상 가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이건 뭐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건데 남북 관계 또 북일 관계 두루두루 잘 풀려서 이런 이상 가족 상봉 정말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남북의 썰 오늘도요 김주성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특히 이제 제1교포들의 삶과 북송됐을 때 삶 이런 깊은 이야기를 좀 아주 귀한 시간 김 작가님한테 들었고요. 앞으로 더 잘할 테니까 남북의 썰 좋아요와 구독 많이 또 눌러주십시오. 김 작가님 오늘 또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reams that can't come true. I'm glad that we are different. We've better things to do. May others plan their future. I'm busy loving you.